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길입니다.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학술적으로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이게 그렇게 또 학술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점심 식사 하셨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복도 사실 에어로졸 촉매 사업적으로 적용 가능해요. 제가 에어로졸 촉매 가지고 한다고 그런 지가 꽤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제가 이쪽을 좀 더 하게 될지, 안 그런지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 나름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제가 또 앞서 여러분들께서 학술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문상욱 교수님께서 이제 서울대 오시기 전에 키스트의 책임연구 실장으로, 관공연구 실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직장 발들이게 된 곳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 교수님께서 저를 뽑으셔갖고 제가 그게 발들이게 됐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키스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인연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키스트의 대표로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좀 드리기 전에요. 잠시 문 교수님께서 키스트 계실 때 그때 추억을 조금 더듬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드리고 실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를 보시면 제가 키스트와 첨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촉매 수면 연장 및 폐촉매 활용에 관한 이게 좁아서 내가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 60입니다. 옛날에 60의 과제였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했던 일이 벤젠 수소하고 아세틸렌을 셀렉티브 하이드로겐, 최근에 이제 문 교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쪽에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영식이라고 문 교수님 계시고 서울대 이종혁 교수가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홍희 교수님이 당시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교수로 이렇게 이쪽 자문하실 중앙대학교 신세희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 이상,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으면 감히 기업체 과제를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자신있게 하기가, 물론 시키는 일을 했겠습니다만 가자마자 제가 정부 과제를 한 게 아니고 기업체 과제를 하면서 제가 기업체 경험은 없지만 당시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2년 정도 하면서 회사의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으로 좋은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요 뒤에 이제 금속 충돌령은 석유화학 수소하고 제목이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저희들 했던 게 식용유 수소로 하는 그런 일들, 식용유를 수소화해서 마가린 만들고 하는데 그때 촉매를 좀 국산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폐촉매를 재생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했고요. 촉매형 탄소 기지체 개발에 관한 연구는 요게 이제 저희들 시작이 돼서 제가 연구타 박사학위 타픽이 팔라딘 카본 촉매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였는데요. 이때 탄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일을 하고 서울대 가셔서 문 교수님께서 탄소 쪽에 일을 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하고 이제 문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제가 지도하에 했던 그런 연구 보고서 나온 걸 앞쪽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서울대 가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스트 와서 첫 페이퍼를 국내 페이퍼 쓴 겁니다. 썼을 때 제 연구 결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 결과로 나온 페이퍼가 요것입니다. 침전법으로 되던 니켈 실리카 촉매에서 규산니켈의 생성에 따라 촉매의 특성 변화 이렇게 했는데 요걸 쓰는데 문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인트로덕션 어떻게 쓰고 발표한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잘 보이시면 않습니다. 온도의 변화, pH 변화, 에이징에 따른 거, 프리시턴트 여러 가지 쭉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드래프트 이렇게 썼더니만 뭐 빨갛게 도배를 다 했습니다만 거의 새로 쓰신 것 같은데 이때를 생각하면 저도 지금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와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대학원생들 뭐 문장에 이렇게 뭐 주어가 안 맞는 저도 잔소리 합니다만은 당시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거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데 제가 옛날에 연구 노트 같은 걸 잘 안 버리기 때문에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스캔해서 요거는 안광 연구실에 있을 때 저희들이 단일실로 요새는 다 프로 부서로 이렇게 나가는데 단일실로 그 축구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했는데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 후보 골키퍼 정도 또는 이제 물주전자 나가는 뭐 그런 선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80 아마 4년 5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계룡산에 저희들 이제 봄 가을로 MT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에 MT를 가서 갑사 동학사에서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뭐 재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재미가 있는 것이 당시 저희들 끝나고 당연히 동양화 했습니다. 그때 동양화 했는데 이 옆에서 보실까봐 굉장히 옆을 이렇게 보시는 장면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이게 옆에 무슨 패널 지원가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쪽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가면 이제 수안보 MT를 가서 거기서 이제 단양 쪽에 뭐 보수동굴 쪽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보수동굴에서 찍은 거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연구원 몇 년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MT도 이렇게 좀 학술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셔갖고 저하고 지금 명지되는 김원 교수인가 아마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 일본 쪽에 뭘 하고 한 사람은 미국 쪽인가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쪽에 뭘 이렇게 책자 비슷한 걸 주시면서 그걸로 공부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발표를 많이 지금은 뭐 제가 결과가 없어도 이렇게 거짓말도 꾸미고 했지만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MT를 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못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하는 장면을 찍어놨고요. 여기 저희들 뭐 요새는 다들 이렇게 파일러에서 준비를 합니다만은 OHP 준비해서 이렇게 흰 종이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수련해갖고 이렇게 해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뭐 추억을 좀 조정받고요. 저는 사실 에어로젤이라는 걸 가지고 포닥을 갔을 때 1993년에 미국 가서 카네기 멜론에 에드먼드 코라고 지금은 이제 홍콩 본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우연히 그분한테 가서 에어로젤이라는 걸 물론 이제 촉매로 응용하는 에어로젤입니다. 그걸 좀 거기서 배웠습니다.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이걸 하면 장치를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물론 이제 저희들 연구실에 오면 기술원 분들도 이렇게 장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장치를 더 잘 꾸밀 자신도 있어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쪽에 올인해서 사실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취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부분 이렇게 저희들 제가 촉매를 하니까 그쪽에 응용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뭐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얘기가 에어로젤이 뭐 굉장히 프라미싱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프라미싱 하던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촉매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사실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도 많았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제가 그 말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젤이라는 게 뭐 보통 21세기의 머티리얼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나사에 있는 연구원이 20세기에 그 플라스틱이 재료 혁명을 일으켰듯이 21세기에는 아마 에어로젤이 그런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과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에어로젤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상용화의 좀 초기 단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제가 단열재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거의 에어로젤의 모나리자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에어로젤 하는 데는 다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거의 나오는 그림이에요. 로렌스 버클리 렐의 그림이 있는 사진인데 불꽃을 대놓고 여기 꽃이 놓여있고 어떤 경우는 뭐 크레용이 있기도 하고 초콜릿이 있기도 하고 포멜로지 놓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고 가장 가벼운 소재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에어로젤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보면 이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젤라틴이나 이렇게 우리 그 젤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묵은 어떻게 보면 젤이죠. 묵은 젤인데 그게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 솔벤트입니다. 그 솔벤트 있던 자리에 그게 에어가 시원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젤은 젤인데 에어가 채워져 있는 젤이다 그래서 에어로젤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건 그와 같은 형태를 갖추면 다 에어로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공성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다공성의 어떤 소재, 굉장히 가벼운 소재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스티로폼이나 뭐 폴리우레탄 폼이나 폼, 플라스틱 폼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매크로 포어 사이즈 크죠. 마이크론 사이즈 포어죠. 그러니까 서피스 에어리어 차원에서 보면 그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에어로젤은 서피스를 굉장히 넓고 포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에어로젤 말고 일반적으로 젤을 그냥 건조시킨 것은 지로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은 넓지만 포어 사이즈는 좀 더 에어로젤보다 더 낮은 쪽이고 그 다음 포로시티도 더 낮은 쪽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에어로젤은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어로젤은 일반적으로 소울젤이라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초인계 공정, 물론 초인계 공정은 아닌 것 치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소울젤을 거쳐서 젤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몰드나 이런 데 만든다 하면 요걸 초인계에 건조시키고 불투명하면 냉장고나 이런 데 다닐 때 투명한 것은 창,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은 제가 하듯이 촉매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초인계로 건조를 시켜야 에어로젤이 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 젤을 일반 건조를 시켜버리면 그냥 수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겠죠. 수축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건조할 때 서비스 텐션 때문입니다. 기체하고 입체 서비스 텐션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임계 상태라는 것은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빼내면 그러한 그 서비스 텐션에 의해서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원래 젤의 포어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울젤에서 젤을 만들고 그것을 초인계 건조시켜서 에어로젤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소울이면 소울은 콜로이드라는 파티클이 그 리퀴드에 떠 있는 상태고 여기 젤이 되면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조를 스테빌라이즈 하고요. 초인계 건조시켜서 에어로젤을 만들거나 일반 건조시켜서 디로젤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메탈 옥사이드 에어로젤이라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포르스한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어로젤의 특징은 당연히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르시티가 굉장히 크겠죠. 99% 이상이 보통이고요. 그러니까 에프라이트 데인시티가 굉장히 낮은데 이 수치는 공기의 한 3배 정도 되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그 이것이 그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로렌스 리브만 내셔널랩에서 만든 그런 에어로젤의 데인시티 기록이고요. 표면적이 당연히 넓고요. 이것도 이제 촉매로서 굉장히, 요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이 촉매로서 중요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도 포러스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조를 시켜서 지로젤이 되면 이게 포 스트럭처가 깨지면서 수축이 돼서 마이크로 포가 되지만, 이것은 그냥 포를 유지하기 때문에 매도 포 영역에 주로 포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몰레큘이 꽤 큰 몰레큘들의 그 서포트로도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덕티비티도 굉장히 낮고요. 이것은 왜 컨덕티비티가 낮은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울젤 과정을 거치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 뭐 스페리컬하면 스페리컬하게, 그러니까 실린더리컬하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방음 흡음 효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어로젤이 활용하는 범위는 뭐 굉장히 여러 분야 가능한데 이게 다 된다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회 담치고요. 가장 상용화에 가깝게 가 있는 부분은 이 인슐레이션, 서멀 인슐레이션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에어로젤이 가장 단열성이 좋으냐 하면 요 한 슬라이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액체, 기체, 고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서멀 컨덕티비티 면에서 가장 열 전도도가 낮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고체가 가장 열전도가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일 거고, 그 다음에 가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젤이라는 기체에 가까우니까 열전도가 당연히 느릴 겁니다. 그래서 에어로젤이 고체 중에는 가장 열전도가 낮을 테니까 단열성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체의 문제는 우리가 한쪽에 히터를 레디에이터를 켜놓으면 이쪽에서 따뜻하게 됩니다. 그것은 컨벡션 때문이죠. 컨벡션이 일어나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컨벡션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에어로젤의 포 사이즈가 민 프리패트 공기 민 프리패트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벡션조차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체의 컨벡션 그리고 기체의 가스 컨벡션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에어로젤이 가장 더멀 컨덕티비티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네스북에 이쪽도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썰 인슐레이션의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이와 같이 많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요 그림은 화성 탐사선 패스파인더라고 있는데요. 화성 탐사선이 미국 나사에서 일단 활용한 예인데요.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러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의 단열을 에어로젤에 했다고 해요. 만약에 기존의 단열재를 쓰다 그러면 이게 돌아다닐 정도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주선에 이렇게 싣고 갈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어로젤로 단열을 했기 때문에 영하 밤에 수십 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이 전자기기가 잘 버텨서 지구에 사진을 전송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어로젤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어로젤 단열재는 상용화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우리 스티로폼을 대처하는 정도까지 못 갔습니다만 그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스펜 에어로젤이라는 데서 블랭킷 형태로 그러니까 이불과 같은 솜과 같이 블랭킷 형태 이불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화학 공장 플랜트 인슐레이션 하는데 활용하는 예가 있고요. 특히 요거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에어로젤 대리점이 아스펜 에어로젤 대리점이 한국에 각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판매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 캐봇이라는 데서 있는데 요것은 반투명 이와 같이 천정 같은데 반투명 빛을 통과하고 여러 오리지나 이런 쪽에 쓸 수 있게 그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고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유럽하고 미국에는 일단 여러 건물에서 활용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되었고요. 아직은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통매 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서피스가 넓고 폭을 크고요. 매저 포러시티고 포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웰드파인 되고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특히 솔저를 쓰면 우리가 마이너한 컴포넌트를 호모지니어스하게 유니폼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A, B, C, D 성분이 있는데 D 성분이 0.1%다 이러면 그것을 균일하게 쓸 때 우리가 솔저를 관련을 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대표적인 결과 몇 가지만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타이타니아 쪽에 이게 타이타니아로 광촉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타이타니아 가장 일반적으로 광촉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대구사의 P25입니다. 이게 표면적이 한 50 스퀘어미터 per 그램 됩니다. 근데 에어로젤로 하면 이게 표면적이 한 20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메탄올을 이제 포토 캐탈리틱 디컴포지션 하는 건데요. 해왔더니만 이게 이제 시간이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건 거의 100% 될 정도.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타이타니아하고 실리카를 섞어서 이거는 타이타니아 성분이 여기 TI하고 SI의 몰 레이쇼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이것의 반으로 줄었을 때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단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옛날에 한 결과이긴 한데요. 메세인 드라이 리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담지 촉매, 알루미늄에 담지된 니켈 촉매를 쓰면 몇 분 시간을 반응을 진행시키지 못할 정도로 리액터가 플러깅이 돼서 호킹이 심하게 일어나서 그냥 실험을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오르젤로 총매를 만들어 보면 디스퍼션이 굉장히 잘 돼서 이게 거의 노멀 메탈 비슷하게 이렇게 시간이 에오르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만 오래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페이퍼에도 그렇게 썼는데 그 코킹 되는 과정이 처음에 이제 뉴클리에이션, 프로파게이션 이렇게 가는데 뉴클리에이션 되는 과정을 좀 이게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응을 오래 진행했더라. 이것처럼 수단이 생기지 않고 오래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것은 그 벤저 페논을 하이드로젠을 시켜서 그 벤저 하이드롤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이것은 일반 단기 총매를 쓰는 액티비티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이제 이와 같이 임프레그네이션 했더니만 니클리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에어젤에다가 코젤로 만들어서 저희들 총을 만들고 있으니까 디스퍼전이 꽤 잘 된 상태가 돼서 좋은 액티비티를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소이빈 오일 하이드로제네이션 시키는 건데요. 소이빈 오일은 보시면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카본 넘버가 18개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몰레큘이 큽니다. 이것은 그냥 디스퍼션만 좋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벌키한 웨이턴트이기 때문에 어세스빌리티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포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되니까 저희 에어리얼 총매를 써봤더니 이게 하이드로젠 컨섬션인데 요 슬로프가 그 액티비티로 보시면 됩니다. 레이트 레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보시면 에어리얼, 니클, 알루미나 에어리얼 총매가 가장 좋은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디스퍼션뿐만이 아니라 그 어세스빌리티 문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프락스 그래서 프레퍼레이션 오키데이션 수소 만드는 리포밍하고 워르게 시프트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임퓨리티가 있는 CO를 없애는 그런 반응인데요. 이게 이제 원하지 않는 반응이 되겠고요. 이 반응을 하는데 플래티넘 카파 총매를 가지고 그 플래티넘 카파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나 에어젤을 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그냥 단기 총매는 이 정도인데 이게 온도에 따른 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액티비티가 좋은 거죠. 특히 코젤로 해서 만들어봤으면 가장 좋은 총매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울젤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그 특히 플래티넘과 코발트 인터랙션하고 관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쪽은 그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셀의 그 플래티넘, 루테늄, 카본 이 총매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선에서 이게 그 캡셀이고 이게 싱글셀 이쪽으로 갈수록 액티비티가 좋은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그 로딩을 여기 보면 저희들이 했는 것이 요게 이제 가장 높은데 요거는 에어리얼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그 총매고요. 그러니까 20%, 30, 40%인데 이택이라는데 요새 제가 이쪽에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했을 당시에는 이제 이택이라는 거하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 이택에서 나온 거 60% 플래티넘 루테늄보다도 더 높은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80% RF에다 그냥 담비식이 80%보다 이게 더 높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게 분산도를 굉장히 좋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에어리얼 총매가 그런 결과를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나디아 타이테니아 에어리얼 총매인데요. 이쪽은 요걸 이제 분해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디컴포지션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 모델 컴파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옥신 같은 거 깨는 뭐 그런 거의 한 모델 컴파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보시면, 요게 빨간 게 에어리얼 총매고요. 파랗게 된 게 임프레그네이션 시킨 총매입니다. 임프레그네이션 시킨 총매는 여기 와만을 보면은 이쪽 부분에 여기 벌키한 벌크 페이지의 바나디아가 있고요. 이쪽은 서피스 바나디아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테니아 쪽도 보면 에어리얼 총매는 전부 에너테이지로 나와 있고요. 이쪽은 루테까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테이지일 때하고 이게 서피스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A로 표시된 이쪽이 에어리얼 총매가 더 좋은 액티비티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 아마 마지막 예거 같은데요. 요거 역시 바나디아 타이테니아 총매인데 같은 반응입니다. 같은 반응인데요. 이걸 이제 에어리얼 총매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호모지니어스하게 쓰다 보니까 인트랙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표면에 나와 있는 것만 반응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걸 일종의 표면에만 좀 엔리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액티브 페이지를. 그래서 바나디아 타이테니아를 만들 때 표면에 바나디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타이테니아를 솔젤하는데
먼저 프리하이드롤리시스라는 걸 시켜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입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디아 계통의 컴파운드를 집어넣어서 에어젤을 만들면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서피스 엔리치먼트를 시켰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만 여기 같은 5호끼리 프리하고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5호끼리 비교하시면 이게 그 오픈되어 있는 요것보다 클로즈되어 있는 게 더 좋죠. 그 다음에 역시 10%도 보면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이쪽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에 나와 있는 그 액티브 페이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한 증거는 이제 저희들 TPR로 보면 그 피크의 하이트가 프리하이드를 시킨 것들이 좀 크다는 걸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뭐 길지 않아서 제가 앞에 너무 그 옛날 추억을 들으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많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간단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디스퍼션이 좋고 특히 메소포로시티도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피스 에리어가 넓고요. 그 다음에 멀티 컴포넌트 만들기 유리하고 또한 그 서피스 엔리치먼트 컨트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장점이 많다면 왜 상용으로 지금 에어리얼 통계라는 게 안 나오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에어리얼 통계가 상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가 낮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는 그 페트로케미컬 플랜트에 만약에 서멀 컨덕티비티 굉장히 낮은 단열재 같은 촉매를 집어넣으면 고온 반응에서 이게 열전달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미케니컬 스트렝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인드나 이런 걸 섞어버리면 에어리얼 자체의 그 장점이 거기서 많이 코 같은 게 막힌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낮은 그 미케니컬 스트렝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컴포넌트가 인트랙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니폼하게 되지만 표면은 엔리치먼트 우리가 시키는 컨트롤을 마지막에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트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프레그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대량으로 만드는 것대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재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아까 제가 그 연료전지 촉매, DMF 촉매를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소량이지만 소량으로 사용하지만 그 에너지 쪽, 그런 쪽이나 또는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런 쪽에 스몰 발륨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고 괜찮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거창하게 에어리얼이 상업적으로 가능한가 했지만 제가 뭐 명확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이와 같은 부분부터 가능한 쪽을 좀 그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볼 때 상용화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